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할 때 그 사회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려면 뭘 봐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문학이야말로 그 시대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100년 전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두 편의 짧은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회가 현대화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편한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뒤에 남겨두고 오는 어쩌면 정말 소중했던 것들은 없을까요? 이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요. 봉건 왕조는 막을 내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됐어요. 정말 모든 게 뒤죽박죽인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두 편의 소설은 바로 이 격동의 시대를, 그 아픔을 아주 선명하게 담아낸 한 장의 스냅셋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1923년에 발표된 현진건의 소설 할머니의 죽음입니다. 이 소설은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시간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 가족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는데 참 씁쓸해요. 보세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정보 한 통에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서 막 달려오거든요. 근데 고작 사흘이에요. 사흘 만에 그 슬픔이 언제 돌아가시지 하는 조급함으로 바뀌어버려요. 결국엔 뭐 다들 도시에 일이 있다 바쁘다 핑계를 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요. 할머니의 죽음은 나중에 주인공이 한창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치 성가신 업무 연락처럼 전보로 툭 하고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이 처음 느꼈던 진짜 마음이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었죠. 여기에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게 자식의 가장 큰 도리라고 믿었던 우리 전통적인 효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차랑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그 애틋했던 마음도요, 금방 차가운 현실 앞에서 힘을 잃고 맙니다. 머릿속 저울의 한쪽에는 죽어가는 할머니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서울에서의 내 직업, 변호사, 은행원 같은 그런 미래가 놓여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근대의 냉혹한 실용주의가 오래된 전통의 가치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당시 사회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 바로 효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요, 무려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를 단단하게 받쳐온 핵심적인 윤리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근대화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소설에서 보여주듯이 그 단단했던 기둥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성했던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고 오랫동안 애도하는 것. 다른 한쪽에는 어때요? 개인의 성공, 도시에서의 직장 생활이 있죠. 이제 전통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그냥 부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 세대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오래된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태준의 소설 달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좀 차갑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소설은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어떤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에는 황수건이라는 정말 특별한 인물이 등장해요. 당시 말로 반편이라고 불렸는데 뭐랄까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조금 모자란 그런 순박한 사람이죠. 당연히 효율, 생산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대 도시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순진함이 소설 속 주인공은 물론이고 이걸 읽는 우리에게도 묘한 웃음과 또 애틋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이 황수건의 소원을 들어보면 마음이 좀 짠해져요. 내 소원은 신문 원배달원이 되는 것뿐이요. 다들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을 쫓는 시대에 그의 유일한 꿈은 그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정식 신문 배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수함이 참 예쁘면서도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소설의 진짜 핵심은요, 황수건이라는 인물 자체보다도 그를 바라보는 나, 즉 화자의 태도에 있어요. 그는 황수건을 그냥 좀 모자란 사람, 골칫거리로 보지 않아요.
그를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화자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불쌍해서 하는 동정이 아니에요. 황수건의 끝도 없는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요. 장사라도 해보라고 선뜻 돈을 쥐어줍니다. 심지어 황수건이 고맙다고 포도를 훔쳐왔을 때는요. 몰래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는 그가 혹시라도 민망해할까봐 나무 뒤에 몸을 숨겨주기까지 해요. 이게 바로 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 그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정말 깊고 따뜻한 배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한번 볼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두 소설은 똑같은 시대의 갈등을 서로 다른 창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할머니의 죽음에서는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가 끊어지면서 신성했던 의무가 어떻게 귀찮은 부담이 되어버리는지를 보여줘요. 하나의 사회보고서 같죠? 반면에 달밤은요, 세상에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연민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애가 무엇인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셈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1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 지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직장에서의 성공과 가족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모습,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 전부 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황수건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할머니의 죽음에 나오는 가족들처럼 차갑게 외면하고 있나요? 아니면 달밤의 주인공처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나무 뒤에 숨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마음, 그 영혼을 고스란히 담아낸 세 편의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걸작들을 통해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소설 한 편이 한 나라, 한 시대의 영혼을 통째로 담아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정말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관통했던 세 편의 소설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여정, 바로 1950년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선명했던 그 시절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입니다. 배경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그 끔찍한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절이죠. 바로 이 문장이에요.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 하얀 목덜미. 이걸 읽는 순간 뭔가 흑백이던 세상이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느낌 안 드세요? 이게 바로 시골 소년의 눈에 비친 서울에서 온 소녀의 모습이거든요. 이 순수하고 강렬한 첫인상에서부터 두 아이의 정말 맑고 애틋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아이의 만남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냇가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산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이 비 덕분에 둘은 확 가까워지죠. 특히 소년이 소녀를 등에 업고 불어난 냇물을 건너는 그 장면. 아, 정말 어떤 대사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안타깝게도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맞았던 소나기 때문에 소녀가 그만 병을 얻게 되고 결국 소년의 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정말 가슴 아프죠. 자기가 죽으면 그날 소년의 등에 엎였을 때 흙탕물이 묻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이 소나기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소년 소녀의 순수하고 잊지 못할 첫사랑의 기억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1950년대라는 시대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쏟아져서 모든 걸 파괴해버린
한국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짧고 강렬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소나기처럼 전쟁은 그 시대의 순수함을 너무나도 무참하게 앗아가 버렸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대를 좀 옮겨서 1960년대로 가볼까요? 이때는 정말 나라 전체가 근대화라는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시기였어요. 그 과정에서 개인의 욕망과 어떤 윤리적인 가치들이 막 충돌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시대를 담아낸 소설 김승옥의 무진기행입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정말 유명하죠. 무진의 명산물은 안개다. 무진이라는 가상의 도시는 말 그대로 안개에 갇힌 곳이에요. 근데 이 안개가요, 그냥 날씨가 아닙니다.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모든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현실과 비현실, 내 안의 욕망과 지켜야 할 양심, 또 과거와 미래,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주인공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개는 뭐다? 바로 주인공의 그 혼란스러운 내면, 그 자체인 거죠.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 돈 많은 아내 덕분에 서울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고향 무진에서 만난 평범한 음악교사 하인숙에게 끌렸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가 주인공이 서울에서의 성공을 위해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순수함, 예술적인 감성 같은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절망한 사람의 손에서 칼을 빼앗듯이 그녀의 불안을 거두어주고 싶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주인공은 그녀를 보면서 이 무진이라는 답답한 공간에 갇혀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구원해주고 싶어 하죠. 어쩌면 그건 과거에 순수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서울에서 전보가 한 통 도착합니다. 승진 확정. 이 짧은 소식은요, 무진을 가득 채웠던 그 안개를 한순간에 싹 걷어버리는 아주 냉혹한 현실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그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무진의 안개 속에 남겨두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 이게 단순히 한 여자를 버렸다는 죄책감일까요? 아니죠. 이건 자신의 순수했던 과거를, 꿈을 스스로 배신하고 속물적인 성공을 택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근대화라는 길목에서 한국 사회 전체가 겪었던 딜레마이기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1970년대로 흘러갑니다.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정든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돌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황석영 작가의 삼포 가는 길을 만나보시죠. 이 소설은 길 위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납니다. 한 명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공사판 인부 영달, 또 한 명은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꿈에 그리던 고향 삼포로 향하는 정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화. 이 세 사람, 사연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돌아갈 곳, 마음 편히 쉴 곳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죠. 차가운 눈이 펑펑 쏟아지는 길 위에서 만난 이 세 사람은요, 금방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힘들면 서로 업어주기도 하면서요. 정말 잠시나마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이 춥고 긴 길 위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여정 끝에는 정말 충격적인 허무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10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나 그리워했던 고향 삼포, 그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 산업 개발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엔 거대한 관광 호텔이 들어서는 공사판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산업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바꿔놓은 건 단순히 땅의 모습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 마지막 보리였던 고향이라는 그 정신적인 안식처마저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거죠. 이제 집은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냥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이상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세 편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흐름이 보이시나요? 1950년대 소나기에서는 전쟁이 순수함을 파괴했죠.
60년대 무진기행에 와서는 이제 스스로 성공을 위해 그 순수함을 버려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대 삼포 가는 길에 이르면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마음 둘 곳,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채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쓸쓸한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 대가를 얻은 야망에 부끄러워하고 마침내는 돌아갈 집마저 찾을 수 없게 된 과정. 이 세 편의 소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이 겪어온 이 정신적인 여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소설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마음의 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